612년 1월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오늘날 베이징에 있는 탁군에 집결했습니다.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동원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만천하에 위세를 과시할 수 있었던 건 물론이고 고구려와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동원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병사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수나라군은 보급 문제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수나라군은 우중문과 우문술이 지휘하는 본진과 내호하가 지휘하는 약 7만의 수군으로 나뉘었습니다. 본진이 고구려의 방어선을 뚫고 평양성까지 진격하면 수군도 바다를 건너 본진과 합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오래전부터 수나라의 침략을 예상하고 있던 고구려는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축적하는 등 미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고구려의 26번째 왕인 영양왕과 을지문덕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건무가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영양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호쾌했으며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에게 군의 지휘를 맡겼는데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을지문덕이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의 출신에 대해서는 무수한 추측만 난무할 뿐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아서였는지 당시에는 고구려군을 지휘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612년 3월 탁군을 출발한 수나라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요하 건너편에서 고구려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하를 건너려는 수나라군과 도하를 저지하려는 고구려군 사이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수양제는 강을 건너기 위해 부교 3개를 만들게 했는데 길이를 잘못 재서였는지 다리가 건너편 언덕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나라군은 강으로 뛰어내려 고구려군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고구려군이 승리를 거뒀고 수나라 쪽에서는 여러 장수들이 전사할 정도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수나라군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교를 만들어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나라군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고구려군 10,000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인구가 부족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요하를 건넌 수나라군은 기세를 몰아 요동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는 요하를 앞에 두고 여러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요동성은 고구려 방어선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요동성이 뚫린다면 수나라는 수월하게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요동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병력은 2만이 채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의 주민을 모두 투입한다 해도 최대 병력은 5만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병력으로 수나라군을 상대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너무 낙관한 나머지 수양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수양제는 장수들에게 군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양제가 머문 곳이 요동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군은 신속하게 군사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에서 행동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고구려에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요동성이 함락되려고 하자 성한 사람들은 항복을 청했는데 수나라군은 먼저 수양제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에 고구려군은 다시 수비에 필요한 방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상황이 2-3번 반복됐지만 수양제는 끝까지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금방 함락될 거라 생각했던 요동성은 그렇게 한 달이 훨씬 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자 직접 요동성으로 행차한 수양제는 장수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공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대들의 목을 배려함이오. 공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여 힘을 다하지 않으니 내가 공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수양제는 직접 공격을 지휘했지만 요동성은 기적적으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요동성은 그 후에도 한 달을 넘게 버텼다고 하니 거의 3달 가까이 수나라군의 총 공세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도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자 수양제는 점차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고 수군과 평양을 협공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모두가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우문술과 우중문에게 30만 별동대를 주면서 직접 평양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리수였습니다.
고구려의 방어선이 건재했기 때문에 별동대는 제대로 보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마다 무기뿐 아니라 100일치의 식량을 짊어져야 했는데 그 무게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은 식량을 몰래 땅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군이 겨우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군량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동대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수군으로부터 군량을 보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수나라 수군은 단독으로 평양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육군이 도착하는 걸 기다렸다가 함께 평양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본진이 요동성에서 시간을 지체하자 수군을 지휘하고 있던 내와는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이 수나라군을 공격하자 내와는 반격을 가해 고구려군을 격파했습니다. 내와가 기세를 몰아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하자 곁에 있던 부장이 육군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된 내와는 듣지 않고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영양왕은 동생 건무에게 군의 지휘를 맡겼는데 그는 용맹과 무공이 매우 뛰어나다고 기록됐을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건무는 내와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퇴각하는 척하면서 적을 성안으로 유인했습니다. 수나라군은 성안을 약탈하느라 정신이 팔린 나머지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미리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군이 공격을 가하자 수나라군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때 내와가 지휘하고 있던 사만 중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는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배 안으로 도망친 수군은 바다 어귀에 주둔하면서 다시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육군과 수군이 공동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나라의 별동대는 그 사실도 모르고 평양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별동대가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영양왕은 을지문덕을 보내 수나라군의 거짓으로 항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의 진짜 목적은 적진을 염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수양제는 만약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을지문덕을 만난 우중문은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류사룡이라는 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를 보내줬습니다. 하자 우중문은 곧바로 을지문덕을 놓아준 걸 후회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되돌아오라고 청했지만 을지문덕은 듣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을지문덕을 눈앞에서 놓치자 우중문과 우문술은 불안해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났고 수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놓고 두 장수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문술이 식량이 떨어졌다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우중문은 10만 부리를 이끌고도 작은 도적을 격파할 수 없다며 무슨 낯으로 황제를 볼 수 있겠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참고로 왜 우중문이 병력을 30만이 아닌 10만이라고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30만 병력 중에서 평양으로 진격한 인원이 10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중문이 직접 지휘한 병력이 10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문제는 우중문의 재능을 높이 사서 군의 최종 결정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별동대는 결국 우중문의 주장대로 진격을 계속하게 됩니다. 수나라군이 굶주리고 지쳤다는 걸 확인한 을지문덕은 그들을 피곤하게 하려고 싸울 때마다 번번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군은 7번 싸워 모두 이겼지만 지치기만 할 뿐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우문술은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보냈습니다.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알았도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이루노라. 언뜻 보면 우중문을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용하지만 이제는 승산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나라군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장기전을 치를 수 없었고 수군이나 본진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수나라군의 유일한 희망은 고구려가 항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지문덕이 사자를 보내 만약 군대를 철수시킨다며 왕을 모시고 항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나라군이 퇴각할 명분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수나라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시로 공격을 가하면서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괴롭혔습니다. 그해 7월 수나라군이 살수에 도착했습니다. 수나라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후방에서 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때까지 가까스로 전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수나라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싸우는 걸 포기한 병사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장수와 병사들은 하루낮 하루 밤을 도망쳐 압록강에 도착했는데 그 거리가 450리였다고 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30만 명 중에서 살아남아 요동성에 도착한 사람은 단지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알려진 살수 대첩이었습니다. 김보식은 가장 큰 공을 세운 을지문덕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양제가 요동전쟁에 출동시킨 병력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 고구려는 한 귀퉁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능히 막아내 스스로를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적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은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이처럼 엄청난 공을 세운 을지문덕이었지만 그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수에서의 패전 소식이 들려오자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면서 모든 책임을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수양제는 또 을지문덕을 보내주라고 조언했던 류사룡을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수양제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모든 계획을 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수 없었던 수나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백한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양제가 아니었습니다. (612년)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이 고구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려 113만 대군을 막아낸 이 승리는 한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그 어떠한 위협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아시아에서의 고구려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원정에 실패한 수양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군을 동원함으로써 천하의 위세를 떨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군을 동원했음에도 고구려의 망신을 당하자 신하와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실패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물론이고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한계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제는 민심을 무시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패배를 인정한다면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수양제가 실패를 만회할 유일한 방법은 고구려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논의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라는 작은 오랑캐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국력이 바닷물을 퍼내고 산을 옮길 정도인데 고구려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자 곽영이라는 자가 수양제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근의 큰 활은 생쥐잡이에 사용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 황제의 자리를 더럽히면서까지 작은 도적을 대적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수양제는 곽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613년 수양제는 조서를 내려 전국에서 병사들을 징발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병력은 30만 정도로 1차 원정 때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수양제는 군의 지휘를 또다시 우문술에게 맡겼습니다. 원래 우문술은 패전의 책임을 지고 평민으로 강등됐었는데 수양제의 용서를 받아 복직된 것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은 1차 원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수양제는 첫 원정에서 문제가 됐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 현감에게 군량 보급을 맡겼습니다. 1차 원정과 또 다른 차이점은 공성무기의 등장이었습니다. 1차 원정에서는 딱히 공성무기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원정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공성무기가 등장합니다. 공성무기를 총동원해 이번에야말로 어떻게든 요동성을 함락시키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요하를 건넌 수나라군은 셋으로 나뉘어 고구려로 진격했습니다. 우문술은 평양으로 진격했고 왕인공은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왕인공은 살수 대첩에서 패한 수나라군이 달아나고 있을 때 홀로 군을 정비해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아낸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제 본인은 1차 원정 때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 얼마 후 수나라에 첫 번째 승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인공이 단 1000명의 기병으로 수만의 고구려군을 격파한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패배를 당한 고구려군은 이후 신성으로 들어가 성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양제는 요동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일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나라군은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충차와 운제 등 다양한 공성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충차는 성벽을 파괴하는 무기였고 운제는 수레에 탑재된 긴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요동성은 역시 요동성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이 공성무기를 동원해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했지만 요동성은 위기에 잘 대처하면서 20여일 동안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때 아군과 적군 모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공성무기를 총동원했음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는 100만 장의 포대에 흙을 담아 성과 같은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수나라군은 또 성보다 높게 제작된 팔륜 누거라는 걸 만들어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화를 쏘게 했습니다. 이제 요동성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후방에서 군량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듭된 해외 원정으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농민들이 수나라 각지에서 봉기하자 기회를 포착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수양제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양제는 더 이상 요동성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나라 진영에 있던 곡사정이 고구려에 투항해 수나라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곡사정은 평소에 반란을 일으킨 양현감과 친했었는데 그 때문에 처형당할까 두려워서 고구려에 투항한 것이었습니다. 수나라의 내부 사정이 고구려에까지 알려지자 수양제는 더더욱 철군을 서둘렀습니다. 수나라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구려군이 공격해온다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밤을 틈타 몰래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나라군이 모습을 감추자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은 함정이라 생각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를 뿐 함부로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는데 여전히 수나라군이 속이는 거로 의심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용기를 얻은 고구려군이 추격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수나라군이 요하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뒤처졌던 수나라군을 공격해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동성은 다시 한번 수나라의 총공세를 막아냈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간 수양제는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수양제의 폭정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각지의 여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수양제는 끝내 고구려 정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양제가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논의하자 수일 동안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해봤자 괜히 미움만 살 뿐 수양제가 막무가내로 원정을 밀어붙일 게 뻔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614년 수양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고구려 원정을 위해 다시 전국에서 병사들을 징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분과 이미 땅에 떨어진 민심으로 인해 병사 대부분이 정해진 날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이 모여들지 않자 수양제는 회원진에 머물면서 군이 도착하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만 네오와만이 요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비사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원정에서 수나라가 고구려 성을 함락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진이 모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수양제는 함부로 군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가 항복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수나라뿐 아니라 고구려 또한 국력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구려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복하는 척하면서 수나라군의 퇴각을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전략이었지만 수나라를 상대로는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국내 사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수양제 입장에서도 철군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양제는 그러면서 영양왕이 직접 수나라를 방문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구려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이전에 고구려에 투항했던 곡사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수양제는 군을 돌렸고 고구려는 국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615년 영양왕이 수나라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수양제는 또다시 고구려 원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양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반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집착하지만 않았더라면 초기에 반란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이미 전국 각지로 퍼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궁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상황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란군에 사로잡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수나라가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 후 반란 세력 중 한 명이었던 이연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세민이었습니다. 이세민은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이세민이 후계자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후계자는 그의 형 이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세민은 형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626년 6월, 이세민은 이건성이 황제의 후궁을 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우고는 그를 궁궐로 호출했습니다. 이건성이 동생 이원길과 함께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무장하고 있던 이세민은 활을 쏴 형 이건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원길이 이세민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려던 찰나 이세민의 부하였던 위지 경덕이 이원길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절망한 이연은 이세민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태종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황제라 일컬어지는 당태종이었지만 그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백제의 도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백제의 부흥을 이끈 인물은 백제의 30번째 왕인 무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요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서동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제 사람이었던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라로 간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선화공주가 몰래 자기와 사귀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거짓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났고 그 후 서동과 결혼했다는 것이 서동설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동설화가 실화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가난한 농민 출신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이 어떻든 간에 무왕은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백제는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빼앗겼고 554년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그 후 백제가 다시 이전 국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600년, 무왕이 즉위하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백제는 신라의 서부 변경을 공격해 가잠성과 모산성, 그리고 서곡성 등 여러 성을 차지했습니다. 신라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때 거의 매번 신라가 패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군사력에서 백제가 신라를 압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왕은 또 외교 정책에서도 노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무왕은 수양제를 부추겨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고구려로 진격하자 백제도 국경 근처에 군을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세를 살피면서 수나라뿐 아니라 고구려와도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신라의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영토를 잠식당하고 있었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고구려도 본격적으로 신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최종 병기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618년) 고구려의 영양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수나라의 침공에 맞서 고구려를 잘 지켜냈습니다. 특히 시기적절한 전략과 외교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굳이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지치길 기다렸고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적이 철수하기를 유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고구려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양왕의 뒤를 이어 영류왕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류왕의 원래 이름은 건무로 평양성 전투에서 수나라군을 격퇴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됐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도 언제 고구려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던 영류왕은 당나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약해진 국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듬해인 619년 영류왕은 먼저 사신을 보내 당의 건국과 이연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매해 조공을 바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622년에는 고구려에 잡혀있던 1만 명의 포로를 당나라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26년 이세민이 형제들을 살해하고 당나라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세민은 북쪽의 돌궐과 서쪽 고창국을 멸망시켰고
수나라가 구축한 인프라와 정치 제도를 토대로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위협이 사라지고 내정이 안정되자 당태종 이세민은 과거 수나라에 굴욕을 안겨주었던 고구려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나라는 점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류왕은 시종일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화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류왕의 저자세로 인해 당장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호시탐탐 공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641년 당나라에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를 방문했는데 그는 사실 당나라가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비단을 선물하면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속셈을 몰랐던 관리들은 고구려 구석구석을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진대덕은 고구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 당태종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류왕이 전쟁 준비를 게을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류왕은 16년에 걸쳐 장성을 쌓게 했는데 그 길이가 부여성에서 시작해 바다까지 무려 1000여리에 달한다고 해서 천리장성이라 불렸습니다. 고구려에는 영류왕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온건파가 있었던 반면에 굴욕적인 화친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파의 중심에는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연태조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대대로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해서 백성의 불만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사죄한 후에야 겨우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위를 계승한 후에는 돌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에 포악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여러 대신들은 영류왕과 함께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만 누설되고 말았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성 남쪽에 술과 안주를 성내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을 초청해서 함께 사열식을 관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열식에 도착한 대신들을 한 명씩 잡아 죽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대신들의 수가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제거한 연개소문은 그대로 궁궐로 쳐들어가 영류왕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이었던 영류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스스로 망리지가 됐습니다. 망리지는 고구려의 국사를 총괄하는 최고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개소문은 죽은 영류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이 모두 연개소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보장왕은 사실상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고구려가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신라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만한 신라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신라의 진평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주 신라를 공격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공격을 멈출 것을 권하자 고구려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신라 백제와 화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세 나라는 수백 년을 싸우면서 이미 철천지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싸움을 재개했고 또다시 전국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신라라고 해서 항상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629년 신라는 군을 보내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김유신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비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설화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김유신은 관산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김무력의 손자였습니다. 17살이 된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가 자주 신라를 공격하자 외적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품고는 혼자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적국이 우리의 강역을 어지럽혀 평안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것없는 신하이지만 나라의 환란을 없애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늘께서 굽어 살피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석굴에 머문 지 4일이 지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독충과 맹수가 득실하는 곳인데 귀한 소년이 여기서 혼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라인으로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가득 차서 이곳에 와 귀한 인연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셔서 방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망설이자 김유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함부로 사용하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유신에게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라가 낭비성을 공격했을 때 김유신은 부장군으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눌려 미리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깃을 잡고 흔들면 옷이 퍼지고 그물에 꼭지를 쳐들면 그물이 퍼진다고 했다. 내가 그물 꼭지와 옷깃이 되겠다. 그리고 말에 올라탄 김유신은 적진으로 돌격해 적장의 목을 뱄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신라군은 김유신을 따라 적진으로 진격했고 고구려군 5,000명의 목을 뱄다고 합니다. 결국 신라가 낭비성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비교적 늦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계기로 김유신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632년, 무려 54년간 신라를 다스렸던 진평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딸 덕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기록된 선덕여왕이었습니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영리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평왕 때 당나라에서 가져온 모란꽃의 그림과 꽃씨를 덕만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꽃의 그림을 본 덕만은 아버지에게 이 꽃이 비록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묻자 덕만은 꽃은 그렸지만 나비가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으니 과연 덕만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이 왕이 된 이후에도 신라는 여전히 외세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641년,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의자왕은 해동증자라 불렸을 정도로 인품과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직접 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엄청난 기세로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윤충이 지휘하는 1만의 백제군이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 옛 가야 지역을 지키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뺏는다면 낙동강 서쪽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품석은 자기 부하였던 거밀의 부인을 빼앗아 원한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거밀은 대야성 창고에 불을 지르고는 백제군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안은 혼란에 빠졌고 전의를 상실한 김품석은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자 백제 윤충은 살려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신라군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백제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아차린 김품석은 아내 고타소와 자식을 죽이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대야성마저 백제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서부 국경지역 대부분을 상실했고 수도인 경주마저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한강 유역에 있는 당항성을 공격했습니다. 만일 당항성마저 빼앗긴다면 당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특히 큰 충격에 빠진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의 장인이자 죽은 고타소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그는 신라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에서 빠져나온 그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적국이었지만 그런 고구려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신라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김유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공은 한 몸으로 나라에서 가장 신이 많은 중신이 되었으니 지금 내가 만약 고구려에서 해를 입는다면 공이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공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조정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춘추는 크게 기뻐하면서 만약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구려에서 김춘추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영유왕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한 영계소문은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신라 입장에서는 큰 불운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신라의 원군을 보내주는 대신에 옛 고구려 땅인 조령과 중령 땅을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김춘추가 신하로서 국가 영토를 내어줄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영계소문은 화를 내면서 김춘추를 별관에 가두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김춘추는 몰래 고구려의 관리였던 선도에게 푸른 배 300보를 뇌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도에는 김춘추를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 하나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자라에 속아서 용궁에 붙들려 갔다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살아난 토끼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암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편지를 보내 신라가 빼앗았던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김춘추가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장왕은 김춘추를 풀어줬습니다. 당연히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자마자 말을 바꿨고 이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642년) 영계소문이 대신들과 왕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몸에 항상 5자루에 칼을 차고 다녔고 말을 타고 내릴 때는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자기 마음대로 나란 일을 처리했지만 사람들은 영계소문의 기세에 눌려서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영계소문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계소문을 외세에 맞서 싸운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던 방식이 그가 많은 비판을 받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이세민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계소문이 왕을 죽였다는 소식은 고구려를 침략할 좋은 빌미였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장손무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우리가 공격할 걸 두려워해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공격을 참으신다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고 더욱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를 것입니다. 그때 공격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그의 말에 따라 잠시 공격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고구려를 공격할 또 다른 명분이 찾아왔습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막아줄 원군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두 나라의 맹공을 받아 수십 개의 성을 빼앗겼고 서해 인근에 있는 당항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신라의 왕이 여자여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종친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신라의 사신은 그저 예라고만 할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신이 변변치 못한 인물이라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태종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644년 당태종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 상리 현장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신라를 공격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상리 현장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당나라가 개입할 거라는 말을 전하자 깜짝 놀란 보장왕은 급하게 영계소문을 불러들였습니다. 상리 현장을 만난 영계소문은 신라가 뺏은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태종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영계소문은 도리어 사신을 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당태종은 결국 고구려를 침공할 뜻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평양에서는 붉은색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계소문은 군주를 죽이고 또한 대신을 사륙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고구려 백성은 내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어. 644년 겨울 당태종은 직접 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이때 당나라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병력에서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나라에는 수나라에 없던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고구려의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나라군은 명장으로 평가받는 이세적이 지휘하고 있었고 당태종 또한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645년 3월, 이세적이 지휘하는 요동도 행군이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요동도 행군은 당나라군의 선봉부대로 당태종이 이끄는 본부대가 무사히 고구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요동도 행군은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회원진으로 진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세적은 몰래 군을 북쪽으로 우회해서 요하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진로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나라군의 도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하를 건넌 당나라군은 현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현도성 전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나라군에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군은 곧바로 인근에 있던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신성이 성문을 닫고 수비에 전념했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도록 전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성을 함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나라군은 방향을 틀어 남쪽의 계모성을 공격했습니다. 계모성은 치열하게 맞섰지만 결국 당나라군의 기세에 밀려 함락되고 맙니다. 당나라군은 이곳에서 포로 10,000명을 사로잡고 10만 석의 곡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세적은 계모성을 고구려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남쪽의 건안성을 공격했고 수군은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공격했습니다. 비사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듯 험준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사성마저 당나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게 당나라군은 빠르게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세민이 지휘하는 당나라 본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세민은 고구려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요택을 건넜습니다. 요택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200여 리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늪지대였습니다. 요택에는 30년 전 고구려를 공격하다 죽은 수나라 병사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군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요택을 건널 때 사용한 다리와 장비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세민은 목적지인 요동성에 도착해 이세적의 요동도 행군과 합류했습니다. 고구려도 요동성을 돕기 위해 약 4만의 군을 파견했지만 이세민이 이끄는 본진이 도착함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당나라군이 요동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니 북소리와 고함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동성은 역시 요동성이었습니다. 요동성은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성답게 당나라군에 맞서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군이 공성무기를 동원해 공격하자 고려군은 뜨거운 물을 뿌리고 불화살을 날리면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황은 요동성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당나라군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하자 고려군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요동성에는 고주몽의 사당이 있었는데 상황이 위급해지자 사당에서는 미녀를 내세워 주몽께서 기뻐하시니 성은 안전할 거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사기가 조금 올라갔을진 모르지만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성의 서남쪽 막로에 불을 질렀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와 성 안으로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화재를 진압하는 동시에 밀려드는 당나라군을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당나라군이 성벽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구려가 자랑하던 요동성이 당나라에 함락되고 맙니다. 수양제가 6개월간 공격했음에도 넘어서지 못했던 요동성을 불과 10여일 만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죽은 고구려 병사가 만여 명이었고 사로잡힌 병사 또한 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군은 기세를 몰아 근처에 있던 백암성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당나라군의 진군 속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너무 느려졌다는 겁니다. 요동성으로부터 불과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백암성을 공격하는데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군을 보유해서 군량을 최대한 아껴야 했던 당나라군은 이렇게까지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당나라군의 행군 속도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이때 고구려군의 반격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선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당나라군을 지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나라군에 밀렸던 고구려군이 조금씩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당나라군은 북쪽의 신성과 남쪽의 건안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의 저항이 완강해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성과 건안성 전투에 대해선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그곳에 큰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나라의 부장 이도종은 신성과 건안성을 지나쳐서
곧장 평양성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지만 당태종은 그것이 너무 큰 모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성과 건안성을 지키던 10만의 고구려군이 공격해올 위험이 있었고 보급로마저 차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신성과 건안성을 지켜낸 것이 당나라군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걸 막은 셈이었습니다. 백암성을 차지한 당태종은 다음 목표인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영계소문은 고현수가 지휘하는 15만 대군을 보내 당나라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나라군의 군량이 떨어질 때까지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었지만 이들은 당나라군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고구려의 15만 대군은 안시성 외곽에 도착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40여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미마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전투에 앞서 이세미는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는 장손 무기에게 정예군 1만 1천을 주면서 고구려군의 후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6월 21일 양군은 드디어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주필산 인근이라 해서 이 전투는 주필산 전투라 불립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쪽은 고구려군이었습니다. 고현수는 이세적의 군사가 적은 걸 보고는 선제 공격을 가해 당나라군을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군의 집중 공격에 당나라군은 겨우 버티기만 할 뿐 제대로 반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손 무기가 이끄는 정예군이 나타나 고구려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삽시간에 전세가 역전됐고 고구려군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나라군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인물은 서린귀였다고 합니다. 서린귀는 기이한 복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고구려군 진영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쓰러졌고 당나라군은 이 틈을 노려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서린귀는 이후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고현수는 군사 36,800명을 데리고 당태종에게 항복해왔습니다. 그는 항복을 청하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사서에는 이때 1만의 고구려군을 죽이고 15만을 포로로 잡았는데 모두 풀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당나라가 승리의 업적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나라 기록은 이렇게 승리를 부풀리고 패한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언급이 적어서 기록의 맥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당나라 사서가 자국에 불리한 기록은 언급하지 않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위해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주필산 전투에서 당나라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고구려의 상황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주필산 전투를 마친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이름도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당나라 사서에서는 그저 안시성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성주의 이름을 몰라서 애석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세미는 안시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듣건대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군사가 정예하고 성주는 재능과 용맹이 있어 영계소문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영계소문이 안시성을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맡겼다. 이 기록을 통해 안시성주 양만춘이 영계소문과도 적대적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군이 안시성을 공격해오자 성벽에 고구려군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이세민을 모욕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세민이 화를 내자 곁에 있던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면 안시성의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전해들은 안시성은 더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이때 항복한 고현수가 당태종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골성의 성주는 늙어서 수비가 부실합니다. 군사를 돌려 그곳을 공격하며 아침에 도착해 저녁이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길에 있는 작은 성들은 기세만 보고 달아나 무너질 것입니다. 그곳에 물자와 양식을 챙겨 행군한다면 평양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도 고현수의 말에 동조하면서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곧장 평양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손 무기만이 혼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건안성과 신성에는 아직 10만 대군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골성을 공격한다면 고구려는 반드시 우리의 뒤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안시성을 빼앗고 건안성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오골성을 치려던 생각을 접고 계속해서 안시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공성무기를 사용해서 안시성에 맹공을 가했지만 고구려 병사들은 잘 막아냈습니다.
공성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는데 병사들이 재빠르게 성을 보수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계속된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이세민은 토산을 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록에는 2달 동안 5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토산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정상에서는 성 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시성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토산이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토산 때문에 안시성 성벽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그때 만약 당나라군이 공격했다면 쉽게 안시성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산의 지휘를 맡았던 부보개가 마침 사적인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나라군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고구려군이 무너진 성벽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토산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당태종은 부보개를 처형했습니다. 당나라군은 나흘 동안 토산을 두고 전투를 벌였지만 끝내 토산을 탈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 안시성 공략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심했습니다. 이세민이 퇴각하자 성주는 성에 올라가 예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세민도 성주가 성을 잘 지켰다면서 비단 100피를 선물로 줬습니다. 당나라군은 퇴각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세민마저 굶주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나라군의 사정은 처참했습니다. 당나라군은 퇴각하면서 또다시 요택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져왔었던 다리와 장비를 모두 태워버린 덕분에 애를 먹게 됩니다. 게다가 추위로 많은 병사가 동상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아말 10마리 중 대략 7, 8마리가 죽었다는 걸 보며 꽤 많은 병사가 요택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민도 요택을 건너는 중에 등창과 여러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고구려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45년) 당나라의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초반에 무서운 기세를 보였지만 결국 안시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세민이 퇴각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각을 서둘러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설현타였습니다. 설현타는 터키계 유목민족으로 당시엔 돌궐을 무너뜨리고 북방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영계소문은 설현타와 동맹을 맺고 당나라를 공격하게 유도했습니다. 만약 설현타가 공격한다면 당나라의 심장부인 낙양과 장안이 곧바로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현타가 공격할 기미를 보이자 이세민은 즉각 철군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 원정을 말렸을 거라면서 고구려 원정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징은 이세민이 특히 아꼈던 신하로 고구려 원정 직전에 사망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세민은 설현타를 막아냈고 이듬해인 646년에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설현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이후 설현타는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나라를 막아낸 고구려와 영계소문의 위상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계소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일단 당나라군을 막아낸 건 사실이어서 적어도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야사에서는 영계소문이 장안까지 쳐들어가 이세민의 항복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고구려 원정은 이세민에게 여러모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당나라로 돌아갔을 때 상처가 심해져서 그의 아들 이치가 고름을 빨아낼 정도였습니다. 흔히 양만춘이 쏜 화살에 이세민이 한쪽 눈알을 잃었다고 알려졌지만 그런 기록은 사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세민은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태자인 이치가 아버지를 대신해 나란 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고구려 원정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을 때 이세민은 신라와 백제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군 요청에 대한 신라와 백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돕기 위해 약 3만의 병력을 고구려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하는 대신에
방어력이 약해진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이 신라의 성 7개를 차지하자 깜짝 놀란 신라군은 고구려 공격을 멈추고 백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백제의 이런 행동을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백제군이 당나라를 직접 공격한 건 아니었지만 고구려를 공격하려던 신라를 저지함으로써 당나라군의 계획을 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당나라는 점점 백제를 멀리했고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렇다고 신라의 전망이 딱히 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당나라가 동맹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백제와 고구려에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본도 고구려 백제와 밀접한 관계여서 신라는 항상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 공격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백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라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가끔 신라도 반격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경우 백제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외교와 군사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위기에 처한 신라를 지켜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또 사돈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김춘추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그의 누이 중 한 명이었던 보이에게 옷을 꿰매라고 시켰지만 부끄러움이 많았던 보이는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보이의 여동생이었던 문희가 들어와 김춘추의 옷을 꿰매주었습니다. 문희를 보고 한눈에 반한 김춘추는 결국 그녀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보이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산 정상에서 오줌을 누니 온 나라에 흘러 넘치는 꿈이었습니다. 보이가 동생 문희에게 꿈을 이야기하자 문희는 비단 치마를 주면서 그 꿈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해 이후에 왕비가 된 것은 언니의 꿈을 샀기 때문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관계를 통해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는 김유신의 공이 컸습니다. 629년 낭비성 전투를 계기로 김유신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김유신의 재능을 알아본 선덕 여왕도 그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신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김유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김유신이 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삶은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김유신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신라가 김유신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644년 김유신은 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7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복귀했지만 왕이나 가족을 만나기도 전에 백제의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선덕 여왕은 김유신에게 백제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명을 받자마자 다시 전장으로 달려간 김유신은 백제군을 물리치고 2,000명의 목을 뱄습니다. 김유신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 집에 들리기도 전에 백제군이 또다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덕 여왕이 어서 빨리 백제군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자 김유신은 곧바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김유신은 문을 지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50보 정도 떨어진 곳에 왔을 때 말을 멈추더니 자기 집에서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더니 우리 집 물맛이 아직 그대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사들은 감탄하면서 대장군께서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가족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신이 군을 이끌고 빠르게 전장에 도착하자 백제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곧바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덕 여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김유신에게 상과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신라의 대신들은 왕이 여자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족들은 고결한 혈통을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왕족 내 근친혼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왕족의 혈통을 가장 잘 유지한 계급을 성골이라 불렀고 성골에게만 왕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친혼은 유전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골의 수가 감소했고 급기야 성골 남자의 씨가 말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골 출신의 여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녀가 선덕 여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선덕 여왕은 자식이 없어서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또다시 성골 출신의 여자가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백제의 침공이 계속되자 여왕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결국 647년 비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귀족들이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김유신이 지휘하는 왕실군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에 큰 별이 떨어지는 게 목격됐습니다. 비담이 이것은 여왕이 패할 징조라고 말하자 사기가 오른 반란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전날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기가 꺾인 반란군은 빠르게 진압됐고 반란을 지도했던 비담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기도 전에 선덕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덕 여왕이 사망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병을 얻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선덕 여왕의 뒤를 이어 여왕의 사촌 자매였던 진덕 여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골 남자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여자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잦은 침략과 불안정한 왕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중 신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동맹 문제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고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백제와 밀접한 관계였던 일본의 소가 가문이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노골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지원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에서 행동에 나선 인물이 김춘추였습니다. 647년, 김춘추는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춘추는 신라와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대외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걸 보면 일본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가 기댈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이세민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고구려에 패배를 당했던 이세민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기존 전략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원정을 통해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이세민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병력으로 반복적인 공격을 가하는 장기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계속되면 고구려는 피폐해질 것이고 농사에 전념하지 못해서 식량도 부족해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당나라는 여러 차례 군을 보내 고구려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준비하고 있던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647년, 이세민은 명령을 내려 무려 1900척의 대함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당나라는 고구려가 구축한 요동 방어망을 뚫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 한두 개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요동 방어망의 나머지 성들이 언제든지 반격을 가할 수 있었고 안시성을 공격했을 때는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굳이 요동 방어망을 돌파하는 대신에 서해를 건너 곧장 평양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김춘추가 장안에 도착해 이세민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서는 김춘추에 대해 인물이 빼어나고 말을 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공략함에 있어 신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세민은 김춘추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세민은 김춘추를 연회 자리에 따로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춘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함부로 침략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수십 개의 성을 빼앗고는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시지 않는다면 신라의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백제가 못마땅했던 이세민은 신라의 원군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갖는다는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추는 또 신라 관복과 연호를 당나라의 것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신라가 스스로 당나라에 귀속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를 떠나면서 그의 아들 김문왕을 장안에 남겨뒀습니다. 김문왕은 오늘날로 치면 당나라에 파견된 신라 대사인 셈이었습니다. 몇 년 뒤 김문왕을 대신해 그의 형 김인문이 당나라에 파견됐는데 당고종은 그를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인문은 신라와 당나라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춘추는 신라로 귀국하던 중에 고구려 해군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시종이 김춘추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신 죽음을 당한 덕분에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김춘추가 죽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을 감행하기 직전인 649년 이세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세민은 죽으면서 고구려 원정을 중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나라 기록에는 단지 고구려 원정에 관한 일과 토목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치가 당의 다음 황제가 됐는데 그가 바로 당고종이었습니다. 당고종은 다음 몇 년간 서역과 돌고를 평정하면서 후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때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소정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군은 드디어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목표는 고구려가 아닌 백제였습니다. 남아있는 동맹국을 제거함으로써 고구려를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여전히 의자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성공과 자만으로 어느새 그는 의욕 넘치는 성군에서 교만한 폭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군이 대개 그렇듯이 의자왕 또한 능력 있는 충신들을 몰아냈고 그 빈자리를 40명이 넘는 그의 아들들과 아천꾼들이 차지했습니다. 수십 명의 왕자들은 각자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백제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한다는 몇 가지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3m가 훨씬 넘는 여자 시체가 강에 떠내려 왔는가 하면 사비성의 우물과 강물이 핏빛으로 붉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비성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났는데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도망치다 깔려 죽은 자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의자왕은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길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성충이 의자왕을 말렸지만 의자왕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성충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성충은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줄곧 형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공격하거든 육로로는 치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기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 적의 해군이 금강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육로로는 치면을 봉쇄해 적군이 백제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654년 신라에서는 진덕 여왕이 사망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태종 무열 왕이었습니다. 사실 김춘추는 성골 출신이 아니어서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성골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는 그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가 왕이 된 이후에도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655년에는 고구려 백제 말갈 연합군이 신라 북쪽 변경을 침략해서 33개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신라는 계속해서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60년 3월 드디어 신라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당나라군이 백제를 목표로 바다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도 백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양측은 7월 10일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양 방향에서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적이 쳐들어오자 백제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성충은 치명과 기벌포에서 적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귀족들은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라군은 치면을 지났고 당나라군도 기벌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자왕은 계백으로 하여금 신라군을 막게 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기 전 계백은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 노비가 되는 게 걱정된다면서 처자식을 모두 죽였습니다. 계백은 결사대 5,000명을 뽑아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기다렸습니다. 황산벌은 오늘날 논산으로 사비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신라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백제군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계백이 미리 유리한 지형 3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있어서 백제군을 공략하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군은 백제군과 싸운 4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자 신라의 장군 김품일은 아들 관창을 장수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16이나 의지와 기백이 용감하니 오늘 싸움에서 능히 모범이 될 것이다. 아들을 희생시켜서 군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관창은 말을 타고 곧장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산채로 붙잡혀 계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계백은 그의 나이가 어린 걸 보고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돌려보낸 관창이 또다시 돌격해오자
하는 수 없이 그의 목을 뱉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라군이 죽을 각오로 공격하자 백제군은 버텨내지 못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이때 계백도 함께 전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은 한 차례 백제군을 크게 깨트리고 신라군과 합류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시간을 지체하느라 약속보다 늦게 당나라군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정방은 신라군이 기일을 어겼다면서 신라의 선봉장이었던 김문영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식상 신라군은 소정방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정방이 마음대로 신라의 장수를 처형하게 내버려둔다면 신라군의 통수권을 완전히 당나라에 넘겨준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에 김유신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산벌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트리겠다. 그러면서 김유신은 큰 도끼를 잡아들었는데 그의 성난 머리털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결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정방은 김문영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군은 다시 힘을 합쳐 사비성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자 의자왕은 측근을 거느리고 방어가 용이한 웅진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직 사비성에는 왕자들이 남아있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도 얼마 후 항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의자왕이 충분히 싸울 만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왜 갑자기 항복했는지입니다. 백제는 제때 군을 동원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많은 병력이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쪽 고려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자왕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당나라 사서에는 예식진이란 인물이 의자왕을 데리고 소정방에게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진이 의자왕을 배신한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백제가 당한 치욕을 꽤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신라의 태자 김범희는 백제의 태자 부여용을 끌어안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내가 그 일로 20년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너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구나. 김범민의 죽은 누이는 대야성 전투 때 죽은 고타소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원한을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부여용은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김춘초와 소정방 그리고 여러 장수들이 대청마루 위에 앉았고 의자왕과 부여용은 대청마루 아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이를 본 백제의 신하 중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자왕하며 많은 사람들이 삼천 궁녀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낸 것으로 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제가 6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660년 7월) 의자왕의 항복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일본 서기는 백제가 멸망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백제는 스스로 망했다. 임금의 부인은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로서 마음대로 권력을 빼앗고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화를 불렀다. 신라의 김춘추는 영계소문에게 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에 사신으로 가서 자기 나라 풍속의 의관을 버리고 천자에게 아부하여 따를 것을 청하고 이웃나라에 화를 끼치고 그 의도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군이 차지한 지역은 사비성과 웅진성 일대에 국한됐을 뿐 여전히 지방에는 백제의 잔여 세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백제에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이는 백제인들이 봉기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유명한 백제의 금동 대향로도 이때 당나라군의 약탈을 피해 임시로 파묻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지휘한 주요 인물로는 복신과 도침 그리고 흑치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복신이었습니다. 복신은 무왕의 조카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가 왕족이었는지 대해서는 의혹이 있습니다. 복신이 신기하고 용감한 꾀를 냈다는 기록을 보면 그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본인의 출신보다는 뛰어난 능력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8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은
임존성에 결집한 부흥군을 공격했지만 이들을 진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흥군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방은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정방은 철수하면서 의자왕을 비롯한 약 1만 2천 명의 주민을 당나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백제의 남은 병력은 유인원이 거느린 약 1만의 당나라군과 신라군 7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백제의 분군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해 섣부르게 철수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부흥군은 마음껏 세력을 넓혀서 짧은 시간에 200개의 성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661년 어느 정도 힘을 모은 부흥군은 신라와 당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당나라군은 가까스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나라군을 총지휘했던 인물은 유인원이었지만 사비성을 방어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유인괴였습니다. 유인괴는 원래 죄를 짓고 평민이 됐었지만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다시 중용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와 백제 부흥군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싸움을 벌였지만 어느 한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나라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백제를 직접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며 평양 이남 지역은 신라가 갖는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진 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이 협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라는 불만을 가졌지만 나중에라도 당나라가 약속을 지킬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설현타와 거란에 이어 백제라는 든든한 아군까지 잃게 된 고구려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당나라는 군사력을 고구려에 집중시킬 수 있었고 백제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신라 또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고종은 다시 한번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소정방의 병력을 서둘러 백제에서 철수시킨 것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차피 당나라의 최종 목적은 백제가 아닌 고구려였습니다. 661년 당나라군은 여러 갈래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15년 전과 다른 점은 대략 35만에 달하는 당나라군 대다수의 병력이 서해를 건너 고구려 땅에 상륙했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고구려 땅을 밟은 것은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도 행군이었습니다. 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소정방은 곧바로 평양성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고구려의 병력 대부분이 요동을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동의 병력을 평양으로 이동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부여도 행군과 루방도 행군이 요동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병력을 빼서 평양을 돕는다면 요동 방어망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계필하력이 지휘하는 요동도 행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계필하력이 짧은 시간에 고구려의 요동 방어망을 뚫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들도 배를 타고 고구려 영내로 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필하력의 주 목적은 요동의 병력이 평양으로 이동하는 걸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아들 남생을 보내 계필하력이 압록강을 건너는 걸 막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필하력은 마침 추운 날씨로 꽁꽁 얼어 있었던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격파했습니다. 남생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로써 요동에 집중된 고구려의 병력이 평양을 돕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 계필하력마저 평양을 공격하고 있던 당나라군과 합류한다면 고구려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계필하력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철군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 쪽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계필하력이 철군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때마침 쳐들어온 철륵을 막기 위해 계필하력의 요동도 행군이 어쩔 수 없이 군을 돌려야 했다는 견해입니다. 철륵은 터키계 유목민족으로 제1차 고당 전쟁 때 당나라를 위협했던 설현타도 철륵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이전에 영계소문이 설현타와 동맹을 맺고 당나라를 공격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구려가 철륵을 설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필하력과 더불어 요동을 공격했던 부여도 행군도 철륵을 상대하러 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고구려는 요동의 군대를 평양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은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도 행군뿐 아니라 옥저도 행군과 폐강도 행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했던 평양성을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싸움은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양을 방어하고 있던 인물은 바로 백전노장 영계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요동에서 구원군이 속속 합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급격히 당나라에 불리해졌습니다. 일본 서기는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2월 고구려는 매우 추워서 폐수가 얼어붙었다. 당나라군은 높은 막로에 있는 수레와 성문을 깨트리는 충팽을 앞세워 북과 징을 울리면서 공격했다. 고구려 병사들은 용감하고 씩씩하게 싸워 다시 당의 두 진지를 빼앗았다. 당에는 오직 2개의 진지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밤에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한 당나라 병사들은 무릎을 끌어안고 곡소리를 냈다. 662년 2월, 영계소문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사수에서 당나라군과 결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고구려의 대승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옥저도 행군과 패강도 행군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고 지휘관이었던 방요태도 그가 데려온 아들 13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요태는 도망가라는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나라가 파견한 6명의 장군 중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당나라는 고구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당나라 군대는 소정방의 평양도 행군뿐이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소정방은 신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라는 그때까지 병력을 아끼면서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당나라의 구원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평양에 도착한 김유신은 소정방을 만나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소정방은 오래전부터 군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이 가져온 쌀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소정방은 곧바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에서 물러갔습니다. 2차 고당 전쟁에서도 고구려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패배는 당나라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보유한 주력 부대와 가장 뛰어난 지휘관을 보냈음에도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당 고종은 선박을 건조하는 걸 멈추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단속하는 등 잦은 전쟁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남쪽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복신과 도침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부여풍을 백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여풍은 의자왕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일본에 보내져 약 20년간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의자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당나라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신과 도침은 부여풍을 모셔와 부흥운동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부여풍을 보내줬을 뿐 아니라 군사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백제 부흥운동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당나라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웅진성에 고립돼 있었고 군수품 보급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고구려 원정마저 실패하자 당나라 조정은 백제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이 궁지에 몰리자 복신은 유인원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들은 언제 당으로 돌아갈 것이오? 마땅히 환송하겠소. 당나라군의 사기를 꺾기 위한 희롱의 말이었지만 당나라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고종도 유인원에게 편지를 보내 웅진성을 수비하기 어려우니 신라로 철수하든지 아니면 당나라로 철수해도 좋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백제 지배권을 포기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인계는 지금 철수하면 백제가 부흥에 성공할 것이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기회도 완전히 잃을 거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병력을 백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는 증원 병력을 백제에 파견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때 보내진 병력이 무려 40만 명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증원 병력이 합류하자 당나라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신라의 문무왕이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군과 합세했습니다. 문무왕은 김춘추의 아들인 김범민으로 661년 김춘추가 죽자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기세가 크게 오른 나당 연합군은 백제 본거지인 주류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쪽은 부흥군이었습니다. 때마침 부흥군 내에서는 내분이 벌어져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신은 동료 장수인 도침을 죽이고 그의 군사까지 흡수하면서 부흥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명목상 부흥군의 우두머리는 부여풍이었지만
그는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 실권은 모두 복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부여풍과 복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얼마 후 부여풍이 복신을 살해했습니다. 복신이 먼저 부여풍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부여풍이 선수를 쳐 복신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부여풍이 부흥군의 지휘권을 차지했지만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복신을 잃은 건 큰 손실이었습니다. 663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백강 인근에서 백제 부흥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결전을 벌였습니다. 백강은 오늘날 금강으로 보고 있는데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전투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백강 전투는 또 한중일 삼국이 모두 충돌한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이때 신라와 백제군은 육군이 주력이었던 반면에 당나라와 일본은 수군이 주력이었습니다. 신라와 백제군은 기병끼리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승부는 해전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의 해군이 당나라 해군을 향해 돌진했었는데 그 와중에 대우가 흐트러졌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당나라 해군이 좌우에서 협공을 가하자 일본 해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의 배는 약 400척으로 170척을 보유한 당나라 해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배는 당나라의 배보다 소형이어서 당나라군의 진영을 뚫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기록에 따르면 이날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가득했고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해군이 화공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백강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여풍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더 이상 싸우길 포기하고 고구려로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마저 항복하자 백제의 남은 세력들도 잇따라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계속됐던 백제 부흥운동이 사실상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백제에서의 승리와는 별개로 당나라는 당분간 전쟁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원정에서 입은 피해가 컸던 데다 계속된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가장 큰 적은 고구려 내부에 있었습니다. 제2차 고당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인 665년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죽기 전에 그의 세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의 형제는 고기와 물같이 화합해 자기를 두고 다투지 마라.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는 반드시 이웃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남생이 고구려 최고 관직인 막리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생은 계필하력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는 등 실력을 검증받지 못했고 지지 세력 또한 탄탄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생은 전국을 둘러보기 위해 평양을 떠났습니다. 남생은 떠나면서 국정의 운영을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남건과 남산을 찾아와 남생이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생 또한 남건과 남생이 그를 몰아내려 한다는 거짓 보고를 들었습니다. 처음 삼형제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남생은 첩자를 보내 동생들을 염탐하게 했는데 첩자는 그만 동생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건과 남산은 왕의 명이라고 속이고 남생을 평양으로 불렀지만 죽음을 두려워한 남생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동생들은 남생의 아들을 죽였고 이로써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그가 가장 우려했던 내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남생은 국내성을 근거지로 삼고 아우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초반에 남생은 오골성을 차지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는 남생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남생은 궁지에 몰리자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끈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당나라의 구원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당고종은 출병을 망설였지만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할 것을 촉구하자 마침내 군을 일으켰습니다. 666년 이세적과 계필하력이 이끄는 당나라군이 고구려로 진격했습니다. 당나라는 과거 2번의 전쟁에서 항상 보급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생이 자신의 근거지를 당나라에 바친 덕분에 보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당나라군은 지속적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서 고구려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남건과 남산 형제의 역량으로는 고구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요동 방어망의 핵심 요충지인 신성을 차지한 데 이어 부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668년 8월
당나라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신라도 당나라를 돕기 위해 무려 20만에 달하는 병력을 평양으로 파견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은 한 달 이상 포위를 지속했고 그 와중에 고구려의 다른 지역들은 속수무책으로 당나라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보장원과 남산이 신하들을 이끌고 이세저에게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남건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양성을 지켰는데 신성이란 이름의 승려가 남건을 배신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당나라에 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제에 이어 고구려 또한 허망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당나라가 차지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에 괴뢰 정부인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당나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신라의 문무왕을 불러서 부여융과 화친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무왕은 태제였을 때 정복자로서 부여융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라가 백제를 부활시키고는 동등한 위치에서 화친을 맺게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나라는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고구려마저 직접 지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670년 신라는 고구려 부흥 세력과 손을 잡고 압록강 너머에 있는 오골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인 나당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은 당나라군에 빌려 후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며 신라의 선제 공격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국통일전쟁사를 쓴 노태동 교수에 의하면 신라의 원래 목적은 고구려가 아닌 백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군을 고구려 지역에 묶어둔 사이에 신라군 주력은 백제 땅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당나라는 급히 서린귀를 파견해 웅진도독부를 돕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백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신라가 승리한 데에는 운도 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 당나라는 토본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당나라의 심장부인 관중 지역이 토본의 위협을 받자 당나라는 신라의 대군을 파견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나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675년 2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알려진 매소성 전투를 기점으로 신라는 당나라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의 최종 승자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신라가 진정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대 중 하나였던 삼국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